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페이스북과 AMD 등 주요 기술주가 주가가 실적 호조로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9% 상승한 24,322.3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04% 오른 2,666.94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64% 높은 7,118.6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항공 수주 증가 덕분에 큰 폭으로 늘었지만 기업 투자를 보여주는 지표는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3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2.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1.8% 증가였습니다. 기업 투자 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3월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2월에는 1.8% 증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 규모가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상품 수지 적자가 680억 달러로 전달 대비 10.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734억 달러였습니다. 마켓워치는 3월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수출은 견조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품 수지는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리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본격적인 협력을 준비하기에는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 해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여겨집니다. 앞서 열린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는 경제단체 대표와 또 재벌그룹 총수 등 경제계 유력 인사들이 방북단에 포함됐지만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는 경제 인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호실적에 반응하면서 모처럼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의 주가가 9% 급등을 보였고 또 핵심 기술주죠. 빵 주식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금리도 이날은 안도감을 줬었는데요. 전일에 3%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이날은 2.98%대에서 마감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출정 일부 시간은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반도의 경제 전망과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4월 27일 금요일이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드디어 오늘 개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잠시 후 판문점 남측 지역이지요. 평화의 집에서 이뤄질 텐데요.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완화 기대감도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18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한반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갖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잠시 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이번 회담의 3대 의제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인데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정상의 대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예, 먼저 이 의미부터 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예. 28년 전에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그 붕괴됐지요. 해체되고. 근데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한반도발 이제 동북아 국제 정세의 이제 지각 변동을 알리는 대사건이고요. 소위 이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90년 체제. 소위 이제 포스트 냉전 체제가 이제 붕괴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판문점이죠. 판문점은 이제 그러니까 분단이라든가 전쟁, 그다음에 대결의 표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대화와 평화의 상징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냉전 체제의 마지막 유물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회담 성과는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대부분을 이제 얻어낼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과 북의 목표가 사실상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비핵화 이제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예. 비핵화 의지를 이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표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대해서도 폼페이오한테 이제 분명하게 저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사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사실 핵이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어떤 체제 보장을 하는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그 핵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자신들의 체제만 그러니까는 이게 보장된다면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열려있는 자세로 이제 접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평화 체제의 구축이 비핵화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모두 이제 그러니까 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이해를 일치하고 있고 주변 열강 국가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장과 협력만 끌어낸다면은 이 평화 체제 구축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바로 이제 남북 관계의 발전입니다. 남과 북의 각자를 이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이해 관련 국가들의 이제 협조로 이제 구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이제 화해와 공존과 이제 평화로 이제 돌아서야지만이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이 이제 이번 이제 한번 정상회담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는 이러한 이제 회담이 될 때 그것이 이제 구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정상회담 나아가서 6자 회담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가져올 어떤 경제적인 이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이제 비핵화가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둬낸다면요. 예. 종전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종전선언으로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평화체제 구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예.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에는 신세계가 저는 열릴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 지배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걸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 하나 예를 들면은 2010년이었었죠. 아마 제 기억이에요. 2010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5월 달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예국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국채 CDS 금리가 예. 175bp까지 뛰어오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대개 한 40%대에서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인데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사실 한반도 경제의 구조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열린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차원이 아니라 코리아 저는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코리아는 그러니까는 세계가 지금 굉장히 저성장에 이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출구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20일이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이 핵개발과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 노선에 마침표를 찍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의 전환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도 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관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으로 연결되느냐에 있는데 예. 저는 그 부분도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폼페이가 지난번에 이제 방북해가지고 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이제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거기서 큰 틀은 사실 합의를 이미 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honorable man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으로 바뀐 이유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또 트럼프가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북한이 양보를 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이제 표명했다는 것을 사실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면은 경제 제재 해제도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어서 그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핵 개발이라는 것이 수단이었었지 목표가 아니었었습니다. 예. 체제를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이거였었고 궁극적으로 체제가 안정되려면은 경제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북한 체제도 지속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제 건설 총력으로 이제 비핵화와 더불어서 이제 그 총력을 집중한다는 노선 전환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북한의 경제 건설은 이제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실상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개발 능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구매력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외부에서 그러니까는 이 외부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근로자들의 그러니까 소득도 굉장히 그러니까 향상시켜줘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남한과의 그러니까 경제 교류 재개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거의 그러니까는 전향적인 자세를 저는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북한이 이제 그러니까는 북한의 경제 제재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얘기하기 싶습니다. 예. 유엔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는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하겠지만 역시 낙관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번 회담의 주안점은 평화 정착이라는 정치적인 사안이겠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으로 경제 협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는 향후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경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흔히 이제 3대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해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하고 이제 물류 교통 벨트를 해가지고 러시아로 연결되는 대륙으로 연결되는 이 벨트를 이제 하나 만들겠다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해안 쪽은 그러니까 산업과 물류 교통 벨트로 해가지고 서해안 경협 벨트를 이제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MZ 지역에 이제 환경과 관광 벨트를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관광 벨트 구축이라든가 DMZ를 이제 생태계 구축에 이제 이걸로 이제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목표 차원 속에서 소위 이제 이 북방 경제하고 연계를 추진해가지고 이 새로운 그러니까는 남한 경제의 그러니까 출구로 좀 삼겠다는 것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저는 핵심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개성공단의 정상화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을 통해서 경제 특구를 보다 더 이제 확장시키겠다. 북한 전역으로 확장시키고 그 결과 이제 남북이 공동으로 이제 북한의 자원을 활용도 하고 해가지고 사실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경협의 어떤 허브로 좀 이제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지금 목표로 이제 우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쪽으로의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오늘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경제 제재 해제라는 것이 비핵화 문제가 북미 간에 이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추상적인 수준에서 나오겠지만은 아마 그 구체적인 공개는 안 하더라도 사실상 그러니까는 우리 쪽 입장 속에서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공개는 안 된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제 이 그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한반도 번영의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지금 수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동아시아 신흥 국가들이 지금 이제 추격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진 제조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 선진 국가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지금 차이가 존재하는 이런 소위 일종의 우리가 넛크래커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에 있기 때문에 저성장의 어떤 장기화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주력 제조업들, 우리가 조선 해운업, 그 다음에 최근에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저는 이제 이 건설업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문제도 경착륙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이제 무역 전쟁 같은 이제 대플러스는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돌파하는 데 속에서 남북 경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그동안에 북한이 굉장히 경쟁력이 미흡하다 보니까는 자신의 그 주변 지역들, 소위 동북 삼성이라든가 러시아 연해주 지역 이쪽을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 자본이 만약에 결합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뚫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가 이제 한반도 경제권을 그러니까 남과 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이 저성장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륙으로 연결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한반도 경제에 저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사업 등 중단됐던 이 남북 경제 협력 사업도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 평화의 흐름이 향후 우리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남북 경협하면 떠올리는 게 개성공단이잖아요. 개성공단 사례인데 개성공단 사례가 사실 북한에서 그동안 그 경제 특구를 추진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남한에 그러니까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기업들이 그 생산 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가지고 해외로 지금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이전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어떤 이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게 이제 북한의 노동력 이용과 그다음에 북한의 자원 활용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북한의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그러니까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어떤 하나의 그 남북 협력에 의한 경제 특구를 북한에 그러니까 이 동해안 벨트라든가 서해안 벨트로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보다 더 이제 확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확산시킬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지금 그러니까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그래서 국내 제조업의 이제 이 공동화, 생산 공동화 문제를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사실 그 이 동북 삼성 지역이라든가 연해주 지역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 기업에게는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경제가요.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저성장 속에서 경기를 이제 부양하려다 보니까 건설업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근데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를 컨트롤하다 보니까는 이 건설업이 잘못하면 이제 그러니까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건설업이 이제 그러니까 연착륙하는 데 속에서 북한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벌 수 있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반도가 하나의 통일된 시장을 형성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것 이상의 어떤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오늘은 2018 남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국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약 1시간 뒤면 남북 정상 간의 첫 만남이 이뤄지게 될 겁니다. 최근 증권 시장에서는 이 남북 경협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 또 남북 관련 경협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선별적으로는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서 증시 흐름 어땠는지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그날에 특집 코너 하는데 딱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남북 관계 얘기가 오늘 계속 시장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저는 한정지어서 주식 시장의 영향 쪽으로만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제 역할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과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때 김대중 정부 때가 있었고요. 2007년도 때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 있었는데 증시의 영향들은 일단 둘 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이었습니다. 단기적 관점이었었고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이 첫 번째 김대중 정부 때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게 2000년도 밀레니엄 다음에 이어졌던 IT 버블의 하락세였었죠. 예. 그런 어떤 흐름들의 충격을 피해가진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 다음에 2008년도 이어졌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이와 관련된 증시의 영향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기대감이 큰 부분들은 단기적이었다. 단기적으로 한정을 받았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들은 오히려 글로벌 금융 환경에 더 영향을 받았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증시에 미칠 영향이 어땠는지 먼저 여쭤봤는데 단기적인 상승에 그쳤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이건 나중에 나오는 질문 아닌가요? 먼저 살짝 얘기해 주시죠. 네, 예. 저도 물론 이제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뭔가 변화가 되고 과거와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큰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큰 그림은 항상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나오는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분위기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두고 어느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부장님. 예, 먼저 외국인들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예. 외국인들은 그렇게 큰 기대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인 부분이 움직였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매도가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관은 선별적으로 시장을 방어하는 쪽으로 매수세가 좀 진입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개인 중심으로 매수가 좀 컸다라는 쪽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일주일간 흐름을 봤을 때요. 예.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또 움직였던 거는 남북 경협 확대 관련된 수혜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보통 시장에서 움직였던 게 개성공단 관련주, 거기다가 대북 송전주, 거기다가 금강산 관련주 쪽으로 한정돼서 먼저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분위기가 더 좋으네. 관련된 의제 내용들이 조금씩 더 깊어지기 시작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확산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료 쪽이나 시멘트, 건설주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추세 쪽으로 나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들어서면서 약간 좀 고점에 대한 매물은 받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이따가 1시간 정도 뒤면은 기대감 때문에 다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테마주에 관점된 부분들, 특히 재료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정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일단 전략은 오늘 팔고요. 다시 어떤 조정권의 흐름들 때 매수권을 타지는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까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남북 관련 이런 수혜주들을 끌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앞으로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 쪽은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씩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은 과거 대비해서 어떤 기대감을 한껏 좀 더 높인 상황 쪽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내용들과 관련된 흐름들을 무게를 둘 수는 있겠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좀 더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뭔가 100% 다 완결된 모습을 나타내겠다라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개성공단의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련된 쪽의 재개, 이쪽은 제가 보기엔 회담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들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어떤 종전협상 평화협정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큰 그림을 그려가는데 좀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무게를 맞추게 되면은 어떤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은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큰 틀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지금 오히려 오늘 그런 이슈를 통해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파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팔았다가 이제 또 한 6월달 가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또 이제 한 라인을 설치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이슈화로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추가적인 어떤 재료가 다시 부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관점 쪽에서는 정점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파는 게 맞겠다는 전략들 오늘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주셨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그동안 한국이 받아왔던 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한국 증시가 레벨업 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일단 보통 보면은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죠.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이제 어떤 남북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차지한다. 이건 아닙니다. 일단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그림들로 봤었을 때 이 안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예. 거기다가 그 외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기업들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순환 출자 구조죠. 이런 좀 복잡한 부분들도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에 특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삼성전자도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따지게 되면은 삼성그룹의 출자가 전환된 부분들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지배구조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물론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가는데 반도체가 지금 만약에 고점에서 꺾이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감도 같이 반영되어 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어떤 지금 순환 출자 지배구조라든가 또 하나 이제 주주 가치가 약화. 특히 많이들 얘기하는데 애플이 만약에 애플의 PR은 뭐 15배, 삼성전자는 7배.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가 있으면은 2배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부분들도 있죠. 애플의 배당이라든가 애플의 어떤 지배구조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같이 해소가 주가의 상승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덜 돼 있다라는 쪽면으로 보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순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관점들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나머지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같이 연결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어떤 대북 관련주, 남북 경협주가 아니라 핵심적인 가장 수혜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뭐 이런 전반적인 종목들이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지배구조 그리고 그에 따른 주주가치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통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기대가 높다는 쪽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부장님,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뭐 나흘 동안 2조 넘게 팔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장에서는 현선물 모두 샀었거든요. 그렇죠. 의미 있는 해석으로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예. 지금 가장 크게 해석할 부분들이 이 오늘 나오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반응했다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다시 반등권에 대한 움직임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기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일단 저희가 먼저 염두해야 될 부분들은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큰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생각해야 되지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생각하고 글로벌 시장의 환경들을 배제하는 것은 투자 전략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글로벌 시장의 환경을 봤을 때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금리 인상 전에 그래가지고 시장이 꾸준하게 어떤 경제 지표가 좋아질 거야. 그리고 저금리 기조화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환경을 봤을 때는 일단 작년까지가 꽃길이었습니다.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는 작년까지가 꽃길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특히 빨라지느냐 마느냐라는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시장 흐름들이 등락이 큰 그러니까 즉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의 시장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무조건 바이앤홀드 쪽으로 시장을 바라보기에는 작년이 한 끝이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어떤 주식 관련돼서 대응을 하실 때는 예. 일단 사고팔고 그러니까 즉 가격 논리에 따라서 대응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예. 금리 금리 상승기의 투자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축소를 시킨 다음에 좀 팔짱을 끼고 관망을 하셨다가 시장 흐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즉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렸다고 생각되면 거기서 비중을 좀 늘렸다가 다시 재반등하는 측면들 특히 재반등할 때는 어떤 측면들이 나오냐면은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위축돼 있다가 오히려 금리가 한 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오히려 시장이 바라보는 부분들은 이제 금리는 한 단계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왜 금리를 올렸을까? 이러면 경제도 많이 지표도 좋아졌고 실적도 좋은데 이는 너무 좀 시장이 위축된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거기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 이런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반등 따먹기 정도 이런 쪽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옳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이 오히려 시장을 대처하는 좋은 전략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 작년처럼 그렇게 꽉 채워서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오히려 작년만큼 수익이 안 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남북 약 정상 간의 첫 만남이 오전 9시 반에 이뤄지게 되고 또 이례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소식이 생중계로 시시각각 전해지게 될 겁니다. 증시에도 시시각각 영향이 있을지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예, 오늘은 솔직히 HTS보다 어떤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쪽에 대해서 생중계가 되니까 그거를 같이 켜놓으시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예. 거기서 나오는 뉴스마다 시장이 어떤 움찔움찔하고 움직이는 그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동성과 어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오늘에 나오는 부분들에 한정이 되어야 된다. 관련된 뉴스 쪽으로는 한정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식을 오늘만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투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은 약간 시장과 관련된 이슈 쪽으로 봤었을 때 ETF나 아니면 선물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큰 시장의 방향을 잡아가는 전략 쪽으로 대응하는 게 오늘은 좀 더 낫겠다는 쪽이고요. 개별 종목과 개별 흐름들과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들은 관련된 이슈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대북 경협주 이런 쪽들은 오늘 얼마나 고점에서 잘 파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는 전략들이 아니라 예.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오늘 만약에 발판을 삼아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음 주로 이어지는 어떤 또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 이를 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위해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될 텐데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30일부터 또 다음 달 3일까지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는데 200만 원으로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 움직임 좀 어떨까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직도 안 사셨나요? 네, 이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예. 삼성전자는 사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못 사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이라도 한번 가격 타진해서 일단 액면 분할 이유를 노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많이 언급 안 되고 있는데 오늘 또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 중 한 종목이 현대산업개발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돼서 네.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6월 달에 거래가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나오는 실적 흐름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동향상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상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비중이 아닌 시라고 한다면 소폭이나마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시간이죠. 해외 선물 시장,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내 선물 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우선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에 시황 전략, 그 다음에 리딩을 통해서 저희가 배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버티는 것은 수익을 유지하고 확보하고 하는 거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을 위해서 그 전까지 매도 눌림을 본 이후에 312지수 지지력의 매수, 그 다음에 어제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 그래서 어제 최저가에서 잡아서 어제까지의 최고가 목표는 319.50을 정확하게 드렸고요. 오전 중에. 그래서 319.50에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317.5040대 지지력에 319지수를 어제는 못 넘어갈 거다. 대신 얘네들은 잊혀잡고 홀딩 전략 펼쳐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야간장 때 굉장히 추가적인 자리들 더 올라갔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316지수가 최하단 바운더리겠지만 아무래도 실전은 319지수부터 지지력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이 위에서 시작이 되면 어제의 목표가 내에서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320지수를 지키고 마무리를 들어가는 그림인지 아니면 오늘 이슈에 의해서 328지수까지를 칠 수 있는 그림인지 그거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추세 저항들 오늘 안착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320지수를 기점으로 해서 328까지 이을 거냐 아니면 오늘 마무리를 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내용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벌써 이미 잡아서 저희처럼 끌고 가신 분들은 319지수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홀딩, 무너지게 된다면 익절하고 관망하는 전략으로 꾸릴 거고요. 신규 매매를 하신다면 오늘은 319지수 초중반을 지지력에 추가적인 매수 배팅에 무너지면 버리는 전략들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우선은 328지수를 기다리시고 오늘이 지나서 아예 이 구간들이 강력한 저항이었다 느껴진다면 그 다음부터 매도는 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무포자분들이 이제사 쫓아가는 매매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수고요. 그 전에 준비해서 이렇게 최저가에서 끌고 오는 저희 같은 전략들만 오늘 추가적인 전략을 꾸려서 익절 대응으로 마감을 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이번에 해외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아직 달러 강세가 92지수 부분까지를 저희가 간다고 믿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 쪽에 배팅을 하는 중입니다. 중간중간 눌림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보고는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아시아 시장 내에서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들 보였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분할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 지속적으로 배팅 중입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정리하자면 좀 더 보기 쉬우시겠죠. 자, 혼주세 뛰다가 다시 한번 돌파해 지지력에 테스트하는 중이다. 자, 우선은 장기적인 그림들 아래 최저가에서부터 매수, 매도, 매수의 보합, 그 다음에 매수까지. 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들 정확한 목표가는 또 그날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92지수를 기본으로 끌고 가는 중이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 여전히 매수 추세 확인하면서 가시라. 한마디로 지지력을 확인하고 지지력이 확보가 된다면 다음 섹션에서 반등하는 여력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전히 유로 달러 저희 반등의 매도를 지속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구간들에서 끌고 가는 전략들 봤었고요. 그래서 반등이 클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나 아시아 유럽장 반등, 그 다음에 유럽장 후반부터는 다시 매도의 관점들 열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도 이 구간들 뛰어넘어서 매수를 잠깐 주다가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죠. 무너졌던 시간들이 미장 준비하면서부터입니다. 9시 반, 10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아시아 유럽장 반등에 미장 무너진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관심 두고 보시 바라고요. 자, 오늘 전략은 이렇습니다. 저항이 두 가지입니다. 1차 저항과 2차 저항이 있습니다. 자, 1차 저항에서 계속 막힌다면 얘네들은 저가를 크게 낮추지 못하더라도 계속적인 보합을 뜰 거고요. 2차 저항까지 온다면 매도하기엔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무포자분들은 매도를 끌고 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익절 구간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익절된 아이들을 재매도 전략이나 아니면 신규 매도 전략으로 하는 게 낫다. 아래 구간은 공격적인 자리, 윗 구간은 보수적인 자리다. 그래서 뭐 갈 자리보다는 대의 관점에서 갈 자리보다는 반등 구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 매도 전략 위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어제 두 자리들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구간에서 매수 배팅 들어간 아이들 68.40까지 보고 그 다음에 68.40까지 40에서 매도 관점 68.10까지 목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매수의 매도는 68.7080 정확히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68.40부터 67.70대까지 보합권 매매 전략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등 매도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보합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을 낮추지 못하는 우선은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유로 달러와 똑같겠죠. 달러 강세에 배팅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반등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가를 크게 낮추지 못한다는 거죠. 추세가 매도기 때문에 추세를 매도 쪽으로 낮추긴 하나 신저가를 낮춘 아이들은 반등 여력이 준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저가를 낮췄을 때 걔네들 반등 노린다. 낮췄을 때 반등 노려서 전 저가를 다시 꿰차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노리실 분들은 신저가에서 반등만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노리실 분들은 여전히 반등의 추세를 노린다. 단 얘네들도 유로 달러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저항으로 오늘은 대응한다. 1320달러와 1323달러. 한마디로 얘네들은 반등 여력에 매도 관점인데 우선 빠른 자리, 공격적인 자리가 늦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이왕이면 안 잡히더라도 윗구간에서 잡길 바라시고요. 윗구간부터 저희처럼 매도를 롱포로 끌고 가신 분들이야 익절을 잡고 대응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저가 부근에서 신저가 부근에서 추세를 쫓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신규들한테는 매수 매도 관점이 없이 보합권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세를 원하신 분들은 반등을 기다렸다가 재차 추세 매도 쪽으로 관점을 두시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라. 그래서 1, 2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강세에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는 매도로 쭉 밀었다가 보합권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이죠. 미국 지수도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지만 국내 선물 지수와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추가적인 반등 조금만 있을 뿐 다시 보합권의 가치의 여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크게 반대로는 하지 마시고 그 관점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시고 그 자리 내에서 멈춰서 저항을 받는다면 걔네들은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저항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별 무리 없는 수익 잘 나는 구조의 매매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또 수익률 공개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